2020년 10월 8일 과학의 진실과 오류 제6주차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9장 그리스 과학 이슬람으로 전승되다에서 다룬 네스토리우스 교도였던 후나인 이븐 이스하크와 함께 중요하게 여겨지는 인물인 이븐 시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91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이븐 시나는 서기 980년에서 서기 1037년까지 살았던 인물로서 유럽 의학에 큰 영향을 끼친 의학 전범을 집필하였습니다. 이 의학 전범은 자신의 의학적 경험과 고대 그리스의 갈레노스를 비롯한 그리스 의학의 유산, 동시대의 이슬람의 의학적 지식, 그리고 인도와 페르시아의 의학까지를 총망라한 의학의 집대성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슬람 세계를 대표하는 단 한 사람의 지성인을 꼽으라고 하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저없이 이븐 시나를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븐 시나는 10대 시절에 코란을 다 외웠고 13살에 통치자 만술의 병을 치료하였으며 이 일로 왕조의 신임을 얻어 왕립도서관에 자유롭게 드나들며 마음껏 공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왕조가 멸망하자 이븐 시나의 인생도 극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떠돌며 도피와 구걸, 방랑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방랑의 생활 중에도 수많은 책을 썼으며 대표적인 책인 의학 전범 총 5권에는 생리학, 위생학, 병리학, 치료학, 약물학을 각각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17세기까지 유럽 의학의 기본서로 사용되었고 프랑스에서는 19세기까지, 인도와 파키스탄에서는 오늘날에도 교재로 쓰이고 있을 정도로 뛰어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븐 시나는 알코올을 소독제로 최초로 사용한 의학인이며 또한 소변 맛을 보며 그 사람의 당뇨를 진단하기도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눈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도 대단히 자세하게 연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최고 의사였던 갈레노스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고 동시대를 살았던 광학의 아버지 이븐 알 하이탐의 연구 결과보다도 의학적으로 더 깊은 연구의 결과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 일어난 뛰어난 과학기술은 이 외에도 교재 92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인도에서 0이라는 숫자를 도입함으로써 숫자의 표기법을 훨씬 간단하게 만들었으며 미지수 x를 놓고 방정식을 푸는 대수학 또한 이슬람 과학이 남긴 우리의 유산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활발한 상업적 거래와 토지의 분배, 재산의 상속 등 주로 실용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이러한 대수학을 발전시켜 왔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재 93페이지 7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세의 이슬람 과학이 사실상 많은 분야에서 풍부한 과학적 성과를 남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세 암흑설은 동서로마의 분열 이후 기독교에 잠식당한 일부 지역의 특수한 상황의 설명은 될 수 있지만 중세가 과학의 저
전혀 발전이 없었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9세기 이후 실질적인 서양의 과학을 이끌었던 이슬람 과학에는 이러한 과학의 발전과 또 수고로움이 담겨져 있음을 교재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중세의 이슬람 과학은 여전히 그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기에 앞으로 이슬람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면 이슬람 과학이 얼마나 풍성한 발전과 또 성과를 이루었는지 점차 더 밝혀져 나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고전 그리스의 과학을 유럽에 전달했던 정거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이 이슬람의 과학은 르네상스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과학사를 서술해 왔던 종래의 지배적인 시각 또한 대대적인 수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세대를 살아간 모든 인류가 치열하게 각 시대의 삶을 살아내었고 또 그 앞시대의 문화와 문명 그리고 과학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아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중세는 암흑의 시대였다라고 단정하지만 그 암흑의 시대인 중세에도 이런 과학자들의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음을 남겨주고 가야 하는 또 다른 누군가의 앞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성실과 또 근면함으로 발전함으로 남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9장의 수업을 마치고 다음 장에 들어가기 이전에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라인 수업으로 대부분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로 통한 동영상 강의의 학습 시 화면의 전자파가 여러분의 뇌와 눈에 피로감을 주므로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단기간에 정보를 습득할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학습한 것을 장기간 기억할 때에는 이러한 전자파의 피로감의 해로움이 더욱 배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모니터를 최소 30cm 이상 띄워놓으면 여러분의 학습의 집중도를 높인다고 하니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모니터와 매체를 30cm 이상 거리 유지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10장 12세기 중세 과학의 르네상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즉 문의 부흥이란 14세기에서 16세기 말까지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전 유럽에서 고대 그리스 문명의 재인식과 수용으로 이들을 본받아 인간 중심의 정신을 되살리려 한 시대적 운동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재 9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브루크 하르투는 1860년 스위스의 역사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라는 저서에서 근거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학자들의 시대를 구분할 때에 고대를 서기 476년 소로마 제국의 멸망까지를, 중세를 고대로부터 서기 1453년 동로마 제국의 멸망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근대는 중세로부터 시작하여서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를, 또 현대를 2차 대전 종전 이후를 현대로 나누어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4기에서 16세기에 일어났던 르네상스 시기는 중세와
근대를 이어주는 이런 시기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재 94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역사가 찰스 헤스킨스는 12세기 유럽으로 역으로 전해진 아랍 과학을 12세기 르네상스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르네상스 시기를 14세기에서 16세기로 본 것보다도 짧게는 2세기, 크게는 4세기를 앞당겨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재의 저자는 이렇게 르네상스 시기를 2세기에서 4세기를 앞당긴 주장의 근거를 94페이지 5줄에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헤스킨스는 중세 말기인 12세기에 이슬람권에 흘러 들어갔던 그리스의 고전들과 새롭게 쓰여진 아랍어의 과학 서적들은 이 시기에 라틴어로 활발하게 번역되어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갔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즉 12세기부터 벌써 르네상스의 활동들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재 96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스페인의 톨레도는 그러한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즉 톨레도는 서구 속에 쌓여 있었던 아랍어의 과학 서적들을 라틴어로 활발하게 번역하여 시장에 내어 팔았던 도시입니다. 또는 고객의 주문에 의해 맞춤 번역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부 번역가들은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에까지 정보망을 구축하고 이곳 톨레도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번역책들을 내다 팔았으며 또한 자신들이 새롭게 번역할 책을 찾기 위해 톨레도를 방문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력 아래서 교재 97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그 예로 12세기 영국의 바스의 아델라르는 스페인을 방문하여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우클레이데스의 기하 원론을 찾아내서 그것을 번역해 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탈리아의 제라드도 그리스 고전 책들을 찾아 이곳 스페인의 톨레도에 찾아와서 앞에 설명한 이븐 시나의 의학 전범을 비롯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 등 다수의 과학 고전들을 라틴어로 번역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12세기 스페인의 톨레도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활발하게 일어난 번역 일들은 오늘날 대학이라는 연구 및 교육기관을 출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학이라는 제도가 고대 그리스와 이슬람의 방대한 책들을 정리하고 번역하는 제도 가운데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교재 99페이지 10번째 줄에 보면 대학 유니버시티는 학생조합인 우니베르시타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또한 단과대학을 말하는 칼리지는 교수조합인 콜레지아에서 비롯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학생조합과 교수조합은 중세의 숭업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조직하였던 동업 조직과 유사하게 12세기경에 대규모 번역 일을 하면서 도시에 사립 기숙사들이 생겨나고 또 교사와 학생들이 각각 조합을 조성함으로써 대학의 시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99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에 보면 세계 최초의 대학인 12세기 이탈리아의 볼레냐는 학생들이 만든 조합이 대학의 중심이 되었고 13세기 파리 대학은
교사 조합이 그 중심이 되어서 대학이 설립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오늘날 칼리지 연합체로 이루어진 영국의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대학의 중추와 또 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재 101페이지 보면 네 번째 줄에 중세 대학들의 전공 과목을 들어가기 전에 자유하게 칠과 분발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인문학인 문법, 수학, 논리학 3과목과 자연학인 산술, 기하학, 천문학, 음악 4과목을 더해서 7학과로 구성되었고, 이 자유학이란 말은 자유인이 되기 위하여 교양으로 배워야 하는 과목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에 바로는 학문 분과를 다룬 9권의 책으로 문법, 수사학, 논리학, 대수학, 기하학, 천문학, 음악, 의학, 건축학을 나눈 것에서 기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재의 저자는 9장과 10장에서 중세와 르네상스 이면에는 과학자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탐구가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중세의 암흑기와 같은 더듬과 답답함의 긴 시간을 견디어 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중세의 천년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어떤 학생에게는 지금이 또 그 어려움 시기를 막 헤쳐나온 학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세의 암흑 천년 동안에도 인류는 끊임없이 이성과 과학의 발전을 이루어 온 것을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 결코 멈춤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성실함과 분반함으로 지금의 순간에 최선을 다하여 인류가 이뤄내어서 또 우리가 이런 과학의 혜택을 누리우듯이 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함으로 더 나은 미래를 우리 후배들과 또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